네, 소통의 고수 시즌 3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우리 방청객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조선 시대라고 딱 먼저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어떤 신분의 차이?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 어떤 것이요? 한복. 한복, 그렇죠. 근데 유교 사상 맞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 다 맞는데 그럼 우리가 궁궐 이런 것들은 어때요? 궁궐을 떠올렸을 때는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맞아요. 왕의 이미지가 먼저 좀 떠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유교 사상이 있었고 우리 선비들이 정말 학문에 매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선비의 모습도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공통점을 찾아내보면 남성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여성들의 이미지는 어땠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현모양처.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잘 기르고 집안을 좀 살림을 책임지던 그런 좀 여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런 고정관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깨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여성들은요. 원수를 직접 처단해요. 그리고 사랑도 쟁취를 해요. 정말 멋있는 우리 조선의 센 언니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주대학교 강문종 교수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조선시대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하죠. 현모, 양처.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모든 양처든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모, 어진 어머니, 아들과 나와의 관계. 양처, 그러면 남편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나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했던 현모 양처라고 하는 정체성은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만 규정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나잖아요. 그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었던 여성들, 소위 굉장히 크러쉬한 여성들이죠. 지금 이제 대중문화 현장에서 보여지는 굉장히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크러쉬한 장면, 그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대신 전통시대 때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세상, 이 세상과 충돌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규정했었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정도면 굉장히 크러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여성을 규정할 때 실제 여성만을 이렇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드라마에 어떤 여성이 나온다, 영화에 어떤 여성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죠. 조선시대 때 지금의 드라마, 영화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설, 단편, 중편, 장편, 이 소설에 어떤 캐릭터들이 등장했는가. 이때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 여성 영웅 소설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영웅의 이미지로 갖고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거죠. 물론 그때 여성은 남장 이렇게 합니다. 남장. 남자로 변장해서 살아가다가 생물학적 성이 여성으로 변했을 때, 다시 회복되었을 때 어떤 여성은 전통시대 보수 여성으로 회귀해버리고 어떤 여성은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능력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고 어떤 여성들은 죽을 때에 돼서야 자기의 성을 공개하고 이런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놀라셨을 겁니다. 여성 영웅이 주인공인 조선시대 때 드라마, 영화가 굉장히 많이 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기록은 상위 10% 혹은 5% 이내에 있는 기록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조선시대 때는 문맹률이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읽고 쓰고 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 이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면 1910년대 후반부터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문맹률을 조사합니다. 그때 소위 말해서 양반들의 고장이라고 하는 안동 문맹률이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더더욱 그랬겠죠.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여성들 또는 남성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대부가 또는 상위 한 10%? 요 정도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생활이나 삶이 조선의 삶일까요? 나머지 90%의 삶이 조선의 삶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굉장히 제가 많이 했던 거죠. 일단 복수를 실천한 여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여성이 검녀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묘사를 보면요. 원수의 집안에 가서 원수를 탁 처단하는 장면이 마치 이제 꽃잎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이 칼을 쓰고 점핑을 하고 이 검수를 하는 장면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묘사해 놨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실제 인물인 소응천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1764년에 돌아가신 실제 인물인데 어떤 여자분이 남자로 변장을 해서 소응천한테 와요. 제가 나리에 첩이 될게요. 뭔 소리야? 나리에 첩이 되겠다니까요. 자, 이제 플래시백이 탁 돌아갑니다. 과거로. 이 여성은 시비입니다. 시비, 몸종. 그러니까 어떤 양반집에 아씨를 모셨던 몸종이에요. 그런데 이 몸종에게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 몸종은 9살 때 자기가 모셨던 아씨가 9살 때 멸문지화를 당해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현장에서 다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겨우 시비를 내리고 이 아가씨가 도망을 갑니다. 2년 동안 검수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한테 칼을 가르쳐줄, 무술을 가르쳐줄 사람을 2년 동안 찾아 헤매요.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5년 동안 검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산을 합니다. 그리고 원수 집안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그 원수 집안을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싸그리. 그러니까 아주 피바람이 확 한번 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이제 여유 있게 현장을 탈출하고 나와서 아씨는 몸종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시집 갈 것 같지도 않고 부모의 원수도 다 갚았고 나는 이제 손을 다 풀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만한 어떤 동기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부모님 무덤가에서 칼을 거꾸로 딱 들고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면서 유언을 남겨요. 너는 말이야, 나처럼 살지 마. 너는 양반이 아니잖아. 너는 마음대로 남자를 선택할 수 있고 삶을 선택할 수 있잖아. 너는 그냥 평범한 남자는 못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한 선비를 만나야 돼 라고 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이 소응천이라고 하는 남자가 굉장히 기이하다는 소문을 들어서 찾아가요. 그래서 당신의 첩이 되겠소라고 한 겁니다. 첩이 돼서 살아봤더니 그냥 개판이거든. 진짜. 그러니까 기이하고 뛰어난 남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냥 별 볼일은 그냥 평범한 남자야. 그러니까 나는 이 남자하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 술 한잔 할까 해가지고 남편을 딱 불러요. 동전을 부르고 딱 앉아서 술을 한 잔 딱 마시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 특이한 척하면서 살지 말라고. 내가 너하고 같이 살아봤더니 넌 특이한 사람도 아니고 너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야. 그냥 욕심 없이 네가 배운 것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면 화를 당하지 않고 늙을 때까지 잘 살 거야. 그렇게 살아. 괜히 잘난 척하면서 살지 마.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나의 검수를 보여줄 테니까 네가 맨정신으로 나의 검수를 보면 너 죽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술 마셔. 만취해. 라고 해가지고 술 계속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술이 취해졌을 때 마지막 이제 공연을 합니다. 건물을 하죠. 그리고 그 공연을 마지막으로 떠나죠.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떠나서 잘 살았겠죠. 또 다른 특이한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평범하게 그냥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그 선택을 누군가에게 강요를 받지 않았고 스스로 선택했고 그 스스로 선택했을 때 자기 경향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예라든가 혹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부족하지 않은 여성이었죠. 근데 몸종이었단 말이에요. 시비였단 말이죠. 사대부가 여성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선시대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그냥 집안에서 봉제사 접빙객, 아까 현모양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제 정체성이고, 그럼 여성들의 기본 직무는 봉제사 접빙객, 제사를 모시고 봉제사하고 그다음에
빈객, 손님들을 이제 접대하고 모시는 일.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가정 생활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에서 전업주부는요, 상위 10% 안에 드는 여성들입니다. 전부 다 밭에 가서 일을 해야 하고 물속에 들어가야 했고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모양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봉제사 접빈객을 하면서 사는 여성은 상위 10%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정말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던 여성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세에 결혼했습니다. 굉장히 조선시대 때는 늦은 거예요. 25된 남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남성이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정식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성관계를 7년 동안 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아내 여성분은 우울증이 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결을 결심합니다. 자결을 결심해도 죽으려고 하는데 고모가 찾아와요. 어느 날은. 야,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네가 죽어? 이혼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도 될까? 이혼해, 괜찮아, 이혼해. 이렇게 해서 고모의 권유로 이혼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 이혼 신청서의 이혼 사유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성적인 불구가 아니야. 성적인 불구도 아니야. 생활도 다 할 만큼 충분한 친구야, 남자야. 그런데도 나하고 관계를 갖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안 하는 이 부부가 어떻게 부부야? 그리고 이 평생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나 그렇게 못 살아. 나 이혼시켜줘. 라고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 여성입니까? 교과서에서 배웠던 조선시대 여성이에요? 아니죠. 네. 이 여성은 이혼을 간절히 원했던 여성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여성은 나 이혼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극을 보다 보면 대갓집 문이 쫙 열리고 어떤 여자분이 팍 내팽개치고 보따리 하나가 탁 날아가고 조선에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함부로 쫓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이혼은 정말 어렵기는 했지만 불가능한 제도가 아니었어요. 유정기라고 하는 사람과 이태영이라고 하는 신태영, 죄송합니다. 유정기와 신태영. 신태영은 여성 이름입니다. 근데 여성이 정확하게 이름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집안입니다. 여성은 뭐 신씨, 뭐 고씨, 김씨, 뭐 한양댁 이렇게 불렸지 명명 이름이 탁 들어가 있는 경우도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태영이라고 하는 여성은 유정기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첩을 허용했지만 정확하게 제도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의 처로 등록될 수 있는 여성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처를 데려오려면 이혼을 하든가 사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재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하고 동일한 것이죠. 근데 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태영이라고 하는 여성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하고 12년 동안 5명의 자녀를 놓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애정이 바뀌어 버립니다. 첩이 하나 생겨버렸네. 그러니까 첩이 한 명이 딱 생겨버리니까 애정이 어디로 가요? 첩으로 쭉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신태영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억울한 거지. 억울해.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유정기라고 하는 남편이 멈췄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 처첩 제도가 허용된 시대니까. 그런데 유정기는 욕심을 부립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첩을 처로 올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첩을 처로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처를 쫓아내야죠. 이혼밖에 없어. 그래서 약간 무리하게 죄를 만들어내고 약간의 어떤 거짓말을 덧붙여서 이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혼 소송은요 무려 9년이 나갑니다. 9년.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혼 신청을 딱 했는데 기각. 아니야,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어. 정부에서 예주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막 새로 꾸며요. 거짓말도 하고 친척들 다 동원해가지고 야 잘못했다고 해. 그래서 막 진술서 다 받아내고 막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또 이혼 신청을 딱 해요. 조사해 보니까 아니야, 기각. 그러니까 나중에는 왕이 행차할 때 격쟁이라고 하죠. 꽹과리 막 치면 왕이 직접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렇게 해서 왕이 직접 민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혼 신청했던 애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죠. 정확하게 의금부로 이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봐.
그래서 조사했더니 전하 이혼 사유가 아닌데요. 기각. 세 번째 기각을 한 겁니다. 끝까지 이혼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네 번째로 이혼 신청을 다시 했는데 심사 도중에 유정기라고 하는 분이 68세의 나이로 자연사합니다. 자연사예요. 늙어서 뒤에 돌아가신 거죠. 요는 뭐냐면 9년 동안 이혼 소송을 이제 했었는데 결국 여성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극에서 볼 때처럼 그렇게 막 이제 그 여성을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적인 행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태영이라고 하는 여성도 마찬가지고 앞에 이름 없이 이름 전해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 그 여성도 그랬고 어떤 성에 대해서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조선 전체를 설명해주는 일반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적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정말 주체적으로 이혼을 하고 싶었고 주체적으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지켜낸 여성들의 사례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크러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조선시대를 아는 사람이라면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성이 조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차별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목숨을 건 투쟁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켜냈던 여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김소사라고 하는 다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드라마로 보았던 그 다모가 맞아요. 이 다모전을 모티프로 해서 드라마를 만든 겁니다. 아프야. 나도 아프다. 그런데 다모라고 하는 여성은 그렇게 막 그 뭐 여형사 이건 아니에요. 다모는 관에서 일하는 관비예요, 관비. 그러니까 잡다한 일들을 하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비들 중에서도 놀랍게도 있잖아요. 포도청에 속한, 포도청은 서울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청에 속한 다모는 수사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범죄자들을 어떻게든 또 잡고 수사하고 신문하고 또는 옥바라지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외법이 분명했던 조선시대는 여성의 죄수를 남성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여성이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청의 다모로 활동하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키가 5척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150 이상이 돼야 돼. 적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 그리고 쌀을 5말 이상을 번쩍 들어야 돼. 여러분 조선시대 때 한 마리 몇 킬로일까요? 최소로 잡아도 50kg 이상이 됩니다. 50kg 이상 되는 물건을 번쩍 들어야 돼.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막걸리 3사발을 완샷해야 돼. 이게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3사발을 완샷을 할 수 있는 그런 배포와 그런 어떤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이 어디에서 활동했다? 포도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입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소사는 어떤 수사를 한 그 다뭐냐면 밀주령을 어긴. 그러니까 영조 시대 때부터 금주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술 만들지 마. 제사에 쓸 술 아니면 국가에서 뭐 쓸 술 아니면 술을 절대 만들지 마. 야, 먹을 딸도 없는데 무슨 술을 만들어? 그래서 국가에서 금지령을 내려서 이거는 형법에 해당해요. 이걸 어기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아요. 금주령을 내렸는데 금주령만 내렸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조금 하지 말아야 될 정책을 추진합니다. 뭐냐면 술 팔았지. 예, 밀주하는 사람들, 즉 몰래 술을 만들거나 몰래 술을 만들어 유통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상금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모가 투입됩니다. 잠입 수사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 술독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 술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는 2사람밖에 없어. 진짜로 병들어서 힘들어 하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모시는, 즉 돌봐주는 아내, 할머니 2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소사는 여성이잖아요. 여성의 입장이 이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할머니, 술 왜 만들었어? 술을 만들어야 살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술이라도 만들어서 팔아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어. 했더니 알죠. 그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김소사 역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증거를 인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합니다. 할머니 근데 다시 와서 조사. 할머니 근데 누가 알았어요 이거? 할머니 둘밖에 없고 할아버지밖에 없고 술을 막 이렇게 팔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럼 신고했을까요? 시숙이 남편의 동생이죠. 시숙이 왔는데 벌초하러 간다고 하니까 밥은 못 주고 돈도 없고 배는 고픈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술 한 사발을 대접한 적이 있어. 형수를 고발해버린 겁니다. 상금을 노려가지고. 술 팔았지. 이거 진짜 무섭잖아요. 그죠? 인간성을, 물질, 돈, 이것 때문에 인간성을 버려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데요?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이렇게 생겼어.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저작거리로 가서 찾습니다. 봤더니 있어. 뚜벅뚜벅 걸어가요. 싸대기로 딱 날립니다. 네가 사람이냐 이 네가 양반이야? 네가 사람이야? 사람 야? 야, 너한테 그렇게 정을 다해서 베풀어준 형수를 고발해? 라고 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은 비밀이 아니라 공론이 돼버렸죠.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제 다 공개돼 버렸죠. 뭐까지 공개돼 버려요? 이 여형사인 김소사가 증거를 인멸한 것까지 공개가 다 돼요. 그러니까 수사반장님이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야, 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럼 안 되지. 증거를 다 인멸해버리고 범죄자를 범죄자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넌 처벌을 받아야 돼 해서 주부 앞에 두 글자의 한자가 등장을 해요. 한자가 등장하는 건 뭐냐면 거짓 양, 무엇 하는 척하다. 그 다음에 성낼로, 화내는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척하면서 장 20대의 형벌을 내립니다. 20대를 맞는 거죠. 퇴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너 진짜 훌륭하다. 내가 너였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정말 좋은 일이고 너는 정말 의인이다 라고 하면서 돈을 한 꿰미를 주면서 이제 야 저녁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리고 좀 며칠 쉬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내줍니다. 주부도 알았던 거죠. 저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내주는데 이 담호는요 끝까지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가다가 할머니 집에 들러서 그 돈을 할머니한테 드립니다. 술을 만들지 말고 이거를 쓰시고 당분간 생활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이야기.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담호전입니다. 아주 진짜 뛰어나면서도 정말 사리분별이 명확했고 세상을 그리고 내가 비록 처벌을 받더라도 의로움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그런 여성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여성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드라마에서는 약간 좀 흥미성 위주로 각색이 됐지만 실제 담호전 우리에게 송지양이라고 하는 분이 남겨놓은 담호는 그런 담호였습니다. 훌륭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소설을 떠나 실제 역사적인 인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조선시대 때 최고의 여성 시인을 한 명만 소개해달라 그러면 저는 이분을 소개합니다. 금원입니다. 호가 금원인데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양반집 딸입니다. 몰락한 양반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기생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김금원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몰락한 양반인데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너는 병약하니까 굳이 뭐 남들처럼 막 비단 짜는 거, 실 만드는 거, 바늘 이거 배우지 마. 너 공부해. 괜찮아. 공부 열심히 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들들에 비해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천재성을 막 드러내요. 그러니까 남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얘는 여잔데 맨날 공부만 하고 글 쓰고 이게 좀 이상해요. 놀려. 막 무슨 소리야. 막 그런 소리 하지 마. 부모님의 반응입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여자가 글 공부하면 안 돼? 여자가 그렇게 씻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니들이나 잘해. 이런 반응을 딱 보이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금원은 고민을 해요. 왜 세상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에 비해 뒤처질까? 왜 세상 여성들은 이 남자들에 비해서 안목은 이렇게 부족할까? 그래, 맞아. 세상의 문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세상의 경관을 보고 세상의 문물을 직접 봐야 되는데 태어나서 거기에 살다가 주변에 시집간 곳에서 살다가 죽는 게 여자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한번 다녀보지 못해, 어디 한번 뭐 보지 못해, 책 한번 제대로 읽지 못해. 당연히 남자들에 비해 떨어지지. 그래서 결심합니다. 아빠, 나 금강산 여행 보내줘. 너 혼자? 원주에서 태어납니다. 원주에서 태어나서 금강산 갈 수가 없어요, 여정 혼자는. 근데 끝까지 부모를 설득시킵니다. 나 금강산 여행 갈래. 그러면 왜 금강산일까?
18세기 이후의 금강산은 문화의 중심 공간입니다. 조선에서 태어나서 지식인이라면 금강산을 다녀오지 않으면 너 지식인이라고 말하지 마 할 정도로 금강산은 시와 음악과 그림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선택한 거예요. 나 금강산 갔다 올 거야. 설득합니다. 결국은 허락해줘요. 그래 갔다 와. 제천에서 출발해서 금강산을 다 돕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어디를 보느냐? 한양을 봅니다. 내가 대자연, 문화의 공간, 금강산을 봤지만 실제 문화는 어디야? 한양이지. 딱 해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양 궁궐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래, 맞아 이거야. 내가 왜 남자의 모습을 해야 될까? 하고 남장을 벗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자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31살에 시단을 조직합니다. 시단. 31살에 시단을 조직하는데요. 이거를 삼오정 시단이라고 합니다. 용산에 있는, 지금 용산구에 있는 용산에 있는 조그만한 정자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정자 이름이 삼호정인데 그 삼호정을 중심으로 기생들과 본인들이 모여서 시회를 여는 거예요. 이거는 남성들의 영역입니다. 여성들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남성들의 영역을 여성이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우리와 같은 연구자들이 이 시단의 이름을 삼호정 시단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준 거예요. 이 당시 삼호정 시단이라고 불렀던 게 아니고 삼호정을 중심으로 시단을 꾸렸으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의주로 가서 기록을 남긴 게 의주 기생에 관련된 기록을 남겨요. 생각해 보세요. 의주 시장님 부인이에요. 이제 의주 시장님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것들을 기록을 하겠죠. 그런데 이분은 여성을 기록합니다. 그 수많은 문물들, 그리고 중국과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 이런 거를 기록하지 않고 기생을 기록해요. 말 타는 기생. 이분이 호동설악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완성을 시킵니다. 이분이 남겨놓은 글 전체가 호동설악기라고 해요. 이 호동설악기의 기록 덕분에 의주 기생이 장기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전국에서 말 타기가 장기인 기생은 딱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가 의주, 국경지방의 의주에, 또 하나가 어디게요? 제주도. 제주도. 그렇게 호동설악기를 완성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 동료들이 이 금원을 아주 장군의 어떤 기상 아니면 영웅의 기상, 진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원이야라고 할 정도로 여성들 사회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굉장히 금원의 재능, 시제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호탕함,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죠. 이 여성은 초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만인의 나라가 아닌 문명국에서 태어난 게 행복하고,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고 행복해. 그런데 나한테 불행한 게 하나 있어.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난 게 나의 유일한 불행이야.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했을까? 이런 거죠. 그만큼 이제 19세기를 한번 들었다 놨던 여성입니다. 이게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 과감하게 금강산 여행을 남장해서, 남자로 변장을 해서 갔던 여성,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덕이라고 하는 여성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거상,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뭄이 있었을 때 이 쌀과 양곡을 이제 기부를 해서 그 흉년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이 만덕 혼자가 아니에요, 당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부들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성이 만덕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특하잖아요. 너무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이 소식을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덕을 이야기할 때 보시면 의녀였더라는 설이 많지요. 의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신분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을 이끄는 이제 여성 사업가였죠. 굉장히 뛰어난 여성 사업가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기생 신분으로요, 비와 빈, 즉 왕의 부인, 그 다음에 왕을 만나는 것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만덕이라고 하는 기생이 왕실로 들어가서 중전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해?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은
불필요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녀 벼슬을 주는 겁니다. 임시직으로. 물론 이것도 공식적인 벼슬입니다. 이후로 만덕을 의녀로 공식적으로 문서에 쓰더라도 그것이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술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왕비를 만나기 위한, 즉 중전을 만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였어요. 그래서 만덕이 의녀로 가서 만나는 겁니다. 한양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정조는요, 초계문신 제도를 운영했는데, 초계문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가장 신뢰하고 젊고 참신한 관리들과 공부를 하면서 토론을 하는 모임입니다. 그걸 초계라고 합니다. 초계. 그 문신들이 주로 좋은 벼슬, 높은 벼슬 또는 중요한 벼슬로 많이 올라갑니다. 이 초계 문신들을 쫙 모집해요. 자, 오늘 시험 하나 낼게. 문제 풀어봐. 했더니 네, 문제 하나 내주세요. 해서 문제를 딱 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만덕전을 지어라. 왕이 핵심 브레인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시험을 하나 볼 건데, 쪽지 시험을 볼 건데, 그것도 과거라고 합니다. 이 쪽지 시험의 문제가 만덕전이야.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쓴 사람을 장원으로 줄 거야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여성입니다, 만덕이. 이 만덕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면 이분은요, 해상무역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제주도와 한반도는 이제 무역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같은 나라긴 하지만, 근데 조선은 외국과의 개인 무역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제주도와 한반도가 바닷길을 건너 뭐 어떤 좋은 물건들을 사고 파는 거는 거의 무역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운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정확히 섰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한양의 물가 동향을 체크를 해요. 제주의 물가 동향을 체크를 해요. 제주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뭔지를 체크해요. 그 다음에 한양에서 제주도에 올라갈 때 제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이면서 굉장히 뛰어난 여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왕조실록이라든가 심노승의 평이라든가 주변의 정황을 볼 때 굉장히 독하게 돈을 버신 분이에요. 냉정하고 독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년에 그 돈을 쓸 줄 알았던 것이죠. 돈을 벌 때는 냉정하고 정말 혹독하게 돈을 번 다음에 이 벌었던 돈을 제대로 썼던 분이십니다. 제대로 썼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만덕이라고 하는 여성을 우리가 제주도민이라든가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뭐 뛰어남이라든가 무슨 뭐 미인, 미모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사회적 역할, 기업인의 사회적 역할, 요거로 보시면 아마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벌 때 어떻게 벌었든, 성장 과정이 어떻든,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했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으로 제주도민을 살렸잖아. 다 털어가지고, 뭐 대부분 털어가지고 그걸로 제주 굶어 죽는 사람들 살렸잖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있을 수 없어요. 이 시대에. 18세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이제 조선시대 때 굉장히 크러쉬하게 살았던 여성, 뭐 아주 잔인한 복수를 했던 여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조금 이제 몇 명의 여성을 여러분에게 분야별로 선택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렸어요. 이 강의를 이렇게 제가 할 때 항상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여성 그렇게 속박된 분위기에서만 살지는 않았다는 것.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실제 조선의 삶을 살았던 여성을 보시면 굉장히 멋있는 여성들, 굉장히 우아한 여성들 많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조금 기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강문정 교수님과 조선의 네네. 센 언니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센 맞습니다. 언니들이기도 하고 네네. 난 언니들이라고도 맞습니다. 난 언니들도 네네네네네.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었던 그런 조선의 여성들과는 정말 다르게. 맞아요. 저는 정말 네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재밌게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궁금한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네. 오늘도 저희가 네. 역시 5개의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이름 한번 네. 볼까요? 네네. 뭘까요? 조선의 센 언니들은 스스로 어떤 이름으로 남고 싶어 했을까요? 보통은 현모양처입니다. 예,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내로 남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난설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난설원이라고 하는데 네. 이름은 초희죠. 허초희.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정치 세력의 당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당 당수의 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완벽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성이지만 본인이 남고 싶은 이름은 시인이었습니다. 시인. 네, 놀랍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너 누구야 했을 때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누구누구 딸인데요. 나 누구누구 어디 과장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글로써 드러낼 줄 아는 여성들은 자기 분야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보통 어머니로 훌륭한 딸로 훌륭한 아내로 남고 싶어하는 여성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 분야에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이름으로 전해지고 싶어하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조선 시대 여성들은 진짜 딱 그렇게 생각하고 현모양처. 네, 그냥 맞아요. 좋은 어머니, 좋은 맞아요. 아내. 인데 그거는 사실 자기 역할은 그러니까 맞아요. 내 스스로의 어떤 삶은 맞아요. 아니었을 건데 다 맞아요. 타인을 위한 삶이었는데 맞아요. 스스로의 이름을 자기가 만들어냈었네요. 맞아요. 정체성을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여성들이요. 아까도 이 강연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제다 접빙객을 하면서 전업주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성은 전체 10%도 안 됐어요. 대부분 다 진짜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양반들도 다 그랬어요. 양반들도. 돗자리 짜기라고 하는 그림을 검색해 보세요. 돗자리 짜기. 그게 양반 사대부가의 일반적인 풍경이에요. 서울에. 양반들이요. 간해수공업을 하고 벼슬을 받지 않았을 때 여러분 과거급제하면 정규직이 아니에요. 과거급제하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에요. 네. 임금에게 벼슬을 받아야 그때부터 공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주 목사하다가 임기가 끝났어. 또는 파직을 당했어. 또 다른 벼슬을 받기 전까지는 무직이에요. 어떻게 살게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일을 안 하고 사는 분이 드물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물려받은 재산이 진짜 이건 인구 전체의 5%잖아요. 대부분 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팥죽을 팔아야 됐고 생선을 팔아야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양반집 여성들이 알바를 제일 많이 알고 싶으시면 어떤 알바를 했는지 알고 싶으면 흥부전을 읽으세요. 흥부전의 흥부마누라가 알바의 신이에요. 네. 뭐 제기 닦기, 빗자루 만들기, 어머. 뭐 음식 만들기. 그 흥부전 있다 보면 흥부 마누라가 그 파타임 잡으로 했던 알바를 했던 것들이 다 나와요. 17세기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양반집 사모님들이에요. 다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아하게 너무 행복한 사람들. 네. 야, 이 알바의 시작이 조선 시대였네요. 그랬어요. 네네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질문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용기 한번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용기.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 쉽게 쓰죠, 개인. 개인적이야, 개인. 그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술 현장에서의 개인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주체적 내면이 형성된 인간을 개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둘러싼 세상과 다른 나만의 주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 개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은 근대적 산물이에요. 근대적 산물이라고. 그래서 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여성들의 이야기라든가 유사한 많은 여성들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주체적인 내면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한 주체적 내면을 형성한 여성들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둘러싼 세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의 것이잖아요. 세상과는 다른 나만의 것이잖아요.
남편을 위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정절을 위해서 나는 과감하게 죽을 거야. 이거는 주체적 내면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대 이데올로기가 민 거예요. 등을 민 거라고.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3년상 마치면 너도 남편 따라가야지.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생을 달리해서 그건 주체적인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대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많은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은 강한 자기만의 내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셀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과 맞서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지. 네, 그게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네. 저 오늘 조선시대 재미있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약간 네네.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우리 생각에 더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하나 또 마지막 뽑아보겠습니다. 키워드요? 그래요. 그럼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보죠.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조선에 우리가 센 언니들을 만날 때 그 시대적 의미가 뭐냐? 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녀들을 소환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부장제 전통을 이어받아서 산업화되기 시작한 게 1970년대 이후를 우리가 산업화의 본격적인 시대라고 한다면 이 시기까지 오더라도 우리가 그걸 버리지를 못했어요. 왜? 전통이라고 하는 것, 유교라고 하는 것, 또는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것으로 속박을 한단 말이죠. 여성에게 속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원래 우리의 전통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전통은 그렇게 여성을 어떤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속박시켜서 거기에서 생활하게만 했던 전통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회생활을 했어요. 모든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했어요. 농업이든 상업이든 어업이든 대부분의 약 90%의 여성들은 자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록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했던 분들이 기록에서 잠깐 남겨 있는 거예요. 스스로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조선시대 때 걸크러시라고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주체적 내면이 강하게 형성이 되었고 나를 둘러싼 세상과 맞서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은 여성을 우리가 이 시대에 소환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역시 그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끊임없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여자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매우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많이 지금 됐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에 쫙 깔린 만큼 일반화되지 못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가부장제 전통에서 헤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그러면 역사시대에 또 진짜 그랬나?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여성이 정말 그랬을까? 아니거든요. 만덕도 있었고 검녀도 있었고 금원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그런 여성이 원래 전통이 아니었어. 원래 조선시대도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이 가부장제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여성들을 우리는 소환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겁니다. 네. 우리 사회가 참 양성평등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다. 멀었죠. 멀었죠. 그래서 이 조선의 걸크러시가 지금 이 시대까지 맞아. 아직도 좀 약간 소환 당하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래도 반갑잖아요. 이런 네. 분들이 우리한테 나타나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야, 오늘 우리 강문정 교수님이랑 조선시대 센 언니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네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몰랐던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아마 우리 방청객분들도 더 궁금한 네.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교수님께 좀 질문하고 싶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성분들도 네네. 장원급제 할 수 있는 장원급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었나요 그때? 불가했습니다. 여성들은 과거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은 대부분 다 장사. 가 가장 일반적이었고,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고, 여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자영업의 분야는 예를 들어 생선 가게, 그 다음에 팥죽이라든가 이런 죽 가게, 그 다음에 채소 가게 이런 것들은 여성들에게 허가를 해줬어요. 웬만한 자영업들도 여성에게는 허가를 잘 안 해줬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농사 현장, 밭에 가서 일을 해야 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 그 다음에 바닷일을 다 해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하죠. 그냥 한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주도의 여성은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제주도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계집 여자의 고물의 정자, 부직갱이 정자 있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거. 남정네들 할 때 남정 할 때 정. 이 정자는 남성과 결합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정자의 기본적인 의미는 세금을 내는 단위입니다. 세금을. 그래서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여정이 있었어요. 여정은 세금 내는 여성이에요. 세금 내는 여성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고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 여성의 직업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여성은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여성이 해녀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잡녀라고 하지요. 이분들은 진상품을 생산해 냈기 때문에 이 진상품을 세금을 대신 하는 것처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을 면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제주도에서 난리가 나면 여성들이 창을 들고 성에 가서 경계를 선다는 거예요. 남성들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방과는 전혀 다른 문화가 조선시대 때는 제주도는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았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육지의 여성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어떤 자랑스러움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만큼 제주의 여성들이 부역에 시달렸다. 힘들었다. 병화 이 형상은 여기 목사로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제일 힘든 일이 목동인데 목동의 노동 강도의 10배나 힘든 분야가 잡녀야. 그런 것처럼 사회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웬만한 그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과거 시험 더더욱 안 되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글을 잘 안 가르쳤고요. 일부러 글 공부를 안 시켰고. 그런데 이제 정말 독특한 집안에서는 이제 글 공부를 많이 했죠. 약간 좀 이상하게도 이 소위 말하는 기생들이 굉장히 지식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하급 공무원이에요. 기생은 기적에 올라가 있어야 기생입니다. 그걸 기안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해요. 춘향전 보다 보면 변사또가 와서 기생 점거를 하잖아요. 기생 장부에 A 기생, B 기생 쭉 하고 기본 직무가 다 있어요. 누구? 춘향, 기본 직무가 뭐네 제대로 하고 있어? 이게 기생점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들의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대한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왜곡된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녀야 돼요. 네, 오늘 우리 강문정 교수님과 조선의 센 언니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여성상과 더불어서 지금의 여성상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성상 혹은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제주대학교 강문정 교수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